246페이지 성격장애 들어갑니다. 자, 부제에 보시면요. 대인관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왜곡된 성격. 네, 성격장애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대인관계 부분입니다. 자, 이 성격장애는요. 책 좀 제가 앞에 조금만 읽을게요. 인격장애로도 흔히 표현된다. 주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걸 인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퍼스널리티를.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인격이란 말 자체에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또 심리학에는 성격 심리학 분야가 있죠. 그래서 퍼스널리티를 심리학자들은 성격이라고 번역하고 그래서 성격장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격장애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중간 쪽에 있는 작은 글씨 있죠? 작은 글씨.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속한 문화적 기대로부터 심하게 벗어나 있는 행동양식과 내적 경험사고, 정서, 대인관계, 충동성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융통성 없이 고정되어 있고 삶 전반에 퍼져 있어서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과 장애가 초래되는데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시작된다. 네, 거기 보시면요. 행동 양식, 그리고 내적 경험인 사고, 그리고 감정, 그러니까 행동, 생각, 감정, 대인관계,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거는 융통성이 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반복되는 문제들을 일으키고요. 삶 전반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친구들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가족끼리는 잘 지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항상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격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시작이 되는 것들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보시면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어요. 우울 같은 경우 아주 심하지 않다면 사라질 수도 있고요. 또 불안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을 견디는 힘이 커질 수도 있는데 이 성격 장애는 그 사람의 성격 자체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격 장애를 어떻게 좀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혹시 이제 지금 우리 공부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상담 일을 좀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개념화하시는 것도 좋아요. 약간 우울한 사람이 왔어요. 혹은 이제 좀 불안한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문제라면 상담자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조언, 방법 제안 이런 것들만 해주어도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면 빠르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사례 중에 굉장히 심각했는데 되게 빨리 끝냈던 경우가 이제 6회 만에 상담이 끝났는데 이 친구는 우울해서 왔는데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 패턴이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 그러니까 힘도 있고 지적 능력도 있는 이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겪었던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한 관점을 좀 다르게 바꿔주면서 같이 얘기를 했더니 3주 만에 우울감이 확 줄고 우리 혹시 싶어서 이제 3주를 더 했는데 여전히 그게 효과적이어서 이제 종결을 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성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상담하는 내담자가 2명이 바로 이제 그런데 지금 한 명은 만 2년 넘게, 한 명은 3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상담을. 이 사람들이 30년 넘게 가까운 이 사람들이 대인관계 패턴과 삶을 바라보는 패턴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을 한다고 획기적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대상이 바로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사라는 전문직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경우는 뭐 그냥 감기 환자 약 처방하고 좀 약 잘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조언 이렇게 해주면 낫는 거지만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수술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의 근본부터 다 들어가야 돼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학교 상담센터 같은 곳이 아니라 기업형 상담소가 아니라 실제로 개업을 한 세팅에서는 성격장애를 때문에 찾아오시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성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대인관계 문제가 상담자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자들이 그걸 버텨내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들 좀 힘들어한다.
자, 그럼 성격장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텐데요. 자, 화면 보시죠. A군, B군, C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특징들로 묶어놓은 건데요. 자, A군은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이고요. B군은, 여러분, 이게 약간 제가 요쪽 이렇게 묶어놔서, B군은 요겁니다. 반사회성, 연계성, 자기애성, 경계성. 그리고 C군은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이렇게 이제 A, B, C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A군 편집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되는 거는 의심이에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늘 다른 사람이랑 싸워요. 네가 나한테 거스름 돈 줬냐? 네가 아까 날 무시하지 않았냐? 시장에서도 싸우고, 버스 타면 버스 기사랑도 싸우고, 가족들도 의심하고, 누구든지 늘 의심을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다음에 분열성은 고립이 특징입니다. 고립. 이 사람은 좀 무표정하고 타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혼자 지내는 거를 굉장히 이제 되게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굴 표정 변화도 거의 이제 없기도 합니다. 분열형은 괴이하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 사람은 정신분열, 조현병인가 싶을 정도로 사고 체계가 굉장히 특이해서 뭐 자기 눈에는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인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대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사실은 거기에 나오시는 분은 뭐 안녕하세요? 뭐 그럼 거기에 나오는 정말 독특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물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분들 중에 뭐 상당 부분이 좀 이렇게 조작되고 연출하는 것도 있기도 한데 옛날에 이제 그 케이블 TV 화성인 바이러스 뭐 이제 그렇게 너무 독특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은 분열형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신분열증은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분열형이 한 분이 그 허 선생님. 네, 대통령 선거도 종종 나오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코미디 하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그분은 성격 자체가 진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현실 감정력이 무너져서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걸 뭔가 안다고 하니까 뭐 망상이 있거나 환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성격 자체가 이제 그런 겁니다. 자, B군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겁니다. A군은 굉장히 특이한 거고, 그럼 어떤 거냐? 첫 번째, 반사회성. 반사회성은요,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범죄자들이 그런데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가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마치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돌멩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 돌을 뻥 차죠.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라고 아니에요. 그런 대상으로 봐요. 물건이에요, 그냥. 내가 일로 가는데 네가 있어? 그럼 넌 죽어. 하고 찌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죄책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한다. 자, 두 번째 연기성은요, 제가 이제 천박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 표현들은 다 이제 전문적인 그런 표현들 중에 제가 따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의 깊이가 굉장히 얕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같이 웃는데도 같이 정말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피상적으로 웃는다. 감정의 깊이가 좀 얕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치 쇼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가져요. 이 연기성이 생각보다는 여러분 주변에도 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집단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집단 상담, 비구조 집단 상담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체로 되게 당황스러워해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막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말을 못하고 긴장을 하는 게 한 3, 4주, 5주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다가 다른 집단원이 부정적 피드백하면 막 속상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연기성이신 분들은 좀 어떠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침묵이 흐를 때 근데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면 돼요. 그럼요. 제가 제 얘기 좀 할게요. 라고 하면서 처음 들어서 막 자기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불편하겠죠. 새로 들어왔는데 너무 좀 눈치 없이 그런다 싶기도 하고. 그랬을 때 어떤 분이 근데요, 저 새로 오신서 사실 이해는 하는데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제가 왜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막 좀 이제 부정의 피드백하면은 자기 너무 화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는데 갑자기 바뀌어. 근데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제가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인 것 같고요. 아,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전 너무 기대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 주 빠지고 한 주 나오고 들쑥날쑥하게 나오시다가 자기 너무 좋다고 여기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종결해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좀 연기성인 분들이에요. 자, 자기애성은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반사회성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연쇄살인 사건이 날 때마다 이 사람이 반사회성이냐 자기애성이냐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그럴 정도로 자기애성은요 공감 능력이 결여가 된 사람들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도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되게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다. 뒤에서 자기 심리학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좀 그런 슬픈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뭐 어쨌든 그 옷을 제가 새 옷이에요. 이뻐요? 네. 여러분이 어제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럼 친구가 야, 너 옷 샀어? 너 되게 이쁘다. 그러면 그래 괜찮아?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친구가 안 알아줘요. 여러분 나 옷 샀는데 얘기할까? 아휴 그냥 얘기 말아야겠다. 이러고 이제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야 너는 눈치도 없니? 나 옷 샀는데. 그러면 친구가 그래? 그래 이뻐? 그래 이쁘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타인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요.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네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거냐 없는 거 네가 그러니까 틀려먹고 비난을 이제 엄청나게 퍼붓는 거예요. 치료자한테도 그렇게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애성을 치료하던 코엇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되게 자기를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타인의 칭찬이 없으면 견디질 못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마음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 척.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신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이랑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 날 좋은 토요일 날 이 마포구, 동교동, 홍대 이런 데는 안 와. 여러분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백화점 가도 늘 그 MVP, 그 VIP 그 사람들 많이 쓰고 거기에서만 어울리고 이 사람들은 가는 독특한 그런 어떤 상류층, 이거에 굉장히, 그래서 정말 빚을 얻어가면서도 부자 동네에 월세를 내면서 이렇게 이제 뻐기면서 살아야 그게 괜찮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애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친한 애들은 따로 있고, 이제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면 넌 내가 그냥 만나주는 거야. 네가 뭐 날 이해하겠니? 이런 정도의 어떤 뉘앙스를 자꾸만 풍기는 되게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경계선 성격장애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성격장애 중에서 치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제 경우인데요. 사실 이제 경계선 성격은 스펙트럼이 넓어서 사실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뭐 정말 우리들 중 누가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커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사인 하나만 있어도 이 사람들은 내가 먼저 널 떠나버리겠다 라고 소리 지르고 위협하고 자살 시도를 해버리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이제 자살 시도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 내담자 한 명이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인데 이 친구는 직장 지금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이 안 되죠. 당연히 힘들어요. 한번 화가 나면은 화가 통제가 안 돼서 회사에서 이제 책상 위에 이제 칸막이가 이제 앉았을 때 요 정도 있는 칸막이 그런 회사인데 감정 통제가 안 돼서 그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자기 뺨을 20대씩 때려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도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 통제도 안 되고 분노 통제도 안 되니까 사실은 직장 생활이 어렵겠죠. 그래서 상담을 하던 중에 이제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이 안 돼서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면 자기는 쓸모가 없다. 자기는 뭐 쓰레기다. 막 이런 얘기를 한참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랬죠. 우리 내가 상담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그런 직업에 있어서도
이렇게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로 우리 상담에서 직업까지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직업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담자가 직업까지 다룬다, 이렇게 다루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기분 좋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나를 정말 걱정해 주는 거 이렇게 느낄 텐데 이 친구가 그날 자살 시도를 했어요. 왜 그럴까? 전 예상도 못했어요. 제 말 중에서 하나가 걸렸어요. 그게 뭘까요? 까지예요. 그게 어떻게 들렸을까? 선생님 그럼 그거 하면은 제가 직업 가지면 상담은 끝이고 선생님은 저를 버리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원래 저는 장기 상담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이 길어지면 내담자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담 가능한 한 빨리 끝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과제를 많이 내줘요. 개인 내담자들한테는 과제를 많이 내줘서 일주일 내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내주는데 이 친구한테도 초반에 과제를 많이 내줬어요. 뭐 감정 일기도 쓰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자. 근데 이 친구가 직장 일 때문에 이제 직장 퇴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많이 힘들어서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맞아. 선생님까지 저를 그렇게 밀어붙이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아 그랬냐.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내가 몰랐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라고 했던 거 일단은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상담자가 너무 과제를 많이 힘들어서 얘기했더니 그걸 바로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우리 좀 이거 천천히 가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치. 근데 이 친구가 그날도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서운한 게 이 친구한테는요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 천천히 가자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나로부터 발을 빼는 느낌인 거예요. 선생님이 나한테서 멀어진 느낌이에요. 선생님이 나한테 실망을 해서 나한테 애정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기는 가치가 없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는 떠날 거라고.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제가 이 친구 만으로 3년 했고 횟수로 5년째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이 친구 상담비를 제가 일주일에 4번 한 적도 있어요. 상담을. 자살 시도가 너무 심했을 때는 1년 반을 4번을 했는데 상담비를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 해분 상담비를 냈고 이 친구는 계속 상담을 1년 반을 받았어요. 그럼 한 해분이 얼마냐? 별 얘기를 다 한다. 저 이 친구한테 4만 원 받아요. 근데 일주일에 4번을 만났어요. 토요일 날도 이제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토요일 날도 아침 10시부터 강의인데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상담할 데가 없어서 그때는 던킨 도넛 열자마자 거기 들어가서 1시간 조용할 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 진짜 선생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겠죠. 돈도 안 받고, 그렇죠? 시간 내고. 그런데 제가 이 친구한테 이 친구의 잘못된 왜곡된 사고를 지적할 때마다 이 친구는 극단으로 가요. 선생님은 사실 나를 싫어하는 거고, 선생님은 나를 쓸모없게 여기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내가 당신이랑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은 뭐냐?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함께했던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언젠간 버려질 거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뿌리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데 이 경계선 성격 유형의 사람들도 이제 개업하면은 한 10% 이상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어디 가서도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관계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비군입니다. 좀 이따가 그 얼굴 없는 미녀 그것도 한 장면 이따가 좀 볼 겁니다. 자, C군으로 넘어가시죠. C군은 두려움이 특징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자, 첫 번째 회피성 성격장애는요, 타인이 자기를 싫어할 거라는 평가 불안이 굉장히 커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분열성도 혼자 지냅니다. 근데 분열성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타인에게. 그런데 회피성은 지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회피성은 제가 잘 알죠. 내가 그랬거든. 여러분들 여기 잘 들어보시면 한 2-3개 정도는 있을 텐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게 회피성인데, 어떤 거냐면, 식당에서, 대학 식당에서 만약에 이제 혼자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밥을 따로 먹어요. 한 명은 회피성이고, 한 명은 분열성이에요. 친구들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혼자 밥을 먹어요. 근데 같은 과 애들이 우르르 들어와요. 구내 식당으로. 회피성은요,
쟤네들 온다. 나 혼자 밥 먹는 거 보면 쟤네들 얼마나 찌질하다 그럴까? 라고 얼른 일어나서 밥도 안 먹었는데 그냥 짬 시키고 나가버려요. 도망가는 거지. 그런데 분열성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어폰 꽂고 혼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고 그냥 밥 먹고 그리고 이제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을 피하는 게 회피성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의존성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다 해줘. 제가 이제 또 오래 장기 상담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의존성인데 이 친구는 아침에 엄마가 깨워줘서 엄마가 이 친구 손을 끌고 화장실로 데려다 줘야 돼요. 그래서 세수를 해요. 그리고 엄마가 옷을 골라주고 그리고 엄마가 걸어가면 10분 정도 되는 지하철역으로 태워다 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의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의존성. 자기는 막 전적으로 무력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몇 살이냐? 혹시 초등학생 아니냐? 초등학생 아니지. 초등학생이면 내가 상담을 하겠어. 나이가 이제 거의 30이 돼가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내 인생을 책임져줘. 네가 날 책임져준다면 난 널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완전히 복종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강박성. 강박성은 완벽주의예요. 강박장애랑은 다릅니다. 강박장애는 손 씻기 이런 거는 강박장애고 강박성 성격장애는 완벽주의예요. 얼마나 완벽을 추구하느냐.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일을 망치더라도요. 그 하나에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레포트를 내야 돼요. 오타가 발견됐어. 그러면 그냥 수정의 그릇 지우고 대충 써도 되잖아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레포트 제출 기한을 넘겨서 레포트를 못 내더라도 이거를 다시 어디선가 뽑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 장을 뽑았는데 종이가 달라. 색깔이. 약간 미묘하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완벽하게 일이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수행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DSM-3까지는 수동 공격성 성격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DSM-4부터 이게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냐? 더 이상 서양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수동 공격 성격장애는 한국에는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화났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 화났어. 너한테 속상해. 너 나한테 그러지 마라 왜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어린 시절부터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버려요. 대답을 안 해버려. 상당한 공격성입니다. 근데 수동 공격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한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가서 얘기하세요. 난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속상해. 라고 해야지 삐졌다고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들 엿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엿은 먹이지 말고 직접 주세요. 욕을 해요. 난 네가 너무 싫어. 네가 너무 화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근데 이제 서양 애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제는. 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심하면은 문제지 이거는 사람의 성격의 특징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강박성 성격장애도 뭐 진단받을 정도까지도 있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규칙이 너무 중요해요. 그걸 완수하는 게 불안이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걸 상당히 좀 줄여서 하지만 저는 제 일에서 완벽하려고 애써요. 그런데 완벽하지 못해도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지. 최선을 다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찍는데 강의 찍은 거 편집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럼 그렇다고 이거를 편집을 안 해서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강박성 성격장애들은 안 줘요. 줄 수가 없는 거야. 내 성에 차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거는 우리 삶에 도움될 때도 있죠.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서로 의존하고 힘들 때는 내가 너한테 의존하고 네가 힘들면 나한테 의존. 서로 이런 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극단적인 게 문제인 거죠. 사람들 시선을 신경 써야겠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들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속선상에서 누가 많고 적냐의 문제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렇고 아닌 사람들은 완전히 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의 어떤 강도를 좀 낮췄을 때 사람들에게는 거의 3-4가지 정도는 다 있어요. 아예 타인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 타인을 잘 못 믿는 사람, 너무 혼자만의 세계가 강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타인이 힘들어하는 거에 잘 공감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 그리고 연극적인 사람. 근데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 분열성이랑 연기성이랑 극단에서 문제지 여러분이 너무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관계에서 좋지 않아요. 아니 생일 파티 해주면 진짜 고마워. 니네 진짜 내 베프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생일 파티 해주면
그럼 누가 생일 파티를 해줘요? 진짜 고맙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표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지나치면 문제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쵸? 또 사람이 때로는 극단적이고 좀 사람이 이렇게 좀 기복도 있고 그래야 좋지. 그래서 연속선상에서는 누구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심하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만약 혹시 여러분이 치료자가 될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런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우울한 사람들 와가지고 뭐 맘마디 해주고 나아질 거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 심리학자 찾아오겠어요? 스님을 찾아가지. 목사님 찾아가고 신부님 찾아가지. 심리학자 찾아와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진짜 심리 전문가들과 유사 전문가들의 차이점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거. 장기간의 치료나 이 사람들의 대인관계 패턴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목사님, 신부님, 스님, 뭐 철학자는 버텨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조언을 해줄 수 있어도. 그런데 진짜 심리치료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리치료를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떠나는 이유가 진짜 심리치료는 이 사람들과 함께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담자한테 분노를 표출하고 진짜 뭐 그 살기가 느껴질 때 상담자가 버텨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다. 자, 사례 좀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자, 먼저 회피성 성격장애입니다. 저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든지 거의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하게 되는데요. 예전엔 밖에서 반바지를 입는 것도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잘 입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더울 때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 시원하고 좋은데 말이죠. 이뿐 아니라 저는 제가 편한 일을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이나 공공장소에서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것도 누군가 어른한테 버릇없어 보인다고 혼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였는데 제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언제나 항상 누군가에게 제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상황이 어머니 혼자 일하셔야 했기에 집안 일을 신경 쓰실 겨를이 없었고 밥을 차려 먹는 것이나 준비물을 하는 것까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해야만 했는데 만약 이런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하면 어머니가 많이 화를 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넌 왜 이러니? 왜 이 모양이니? 라는 식의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어머니가 조금만 언성을 높이셔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동급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듣게 되었고 중학교 때에는 조용하고 착하기만 하게 생긴 얼굴 때문이었는지 괴롭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때의 경험 때문인지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특히 이성을 만나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할 때 다른 남자들의 눈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그리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속으로 너 따위가 여자를 만나다니 라는 식의 말을 누군가에게 들을까봐 듣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을 즐겁게 해줄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도 그것이 또한 저런 비난을 받을까봐 감히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중학교 때 그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을 꾸미거나 다른 사람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무스나 왁스를 바르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인간관계는 많이 제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필요 이상으로 불편해하고 걱정하는 점이 많은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술자리도 갔지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편하다 보니 계속 혼자 있으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은 너무 외롭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강박성 성격장애입니다. 완벽주의예요. 저희 남편은 서랍 안에 생활용품 위치가 바뀌면 반드시 불러서 제 위치에 놓도록 시정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손톱깎이나 면봉, 면도기 같은 것들이죠. 설거지를 할 때 접시를 크기대로 물 빠지게 위에 가지런히 놓지 않으면 반드시 시정하라고 지시합니다. 대학교 1학년 아이의 책상 서랍을 일일이 검사하고 정위치에 놓여 있지 않으면 야단을 칩니다.
속옷도 반드시 다림질해서 가지런히 넣어두어야 안심합니다. 어떠한 회식도 밤 10시 전에는 반드시 귀가하도록 강요하고요. 식사할 때에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고 상추, 쌈 같은 것을 절대 같이 먹지 않습니다. 애완견 2마리를 목욕시키지 않아서 더럽다고 아이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남의 집에 갖다 준 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계선 성격에서 극단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한번 올라오면 그게 이제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들을 네, 보이죠?